전 세계가 한 나라의 소나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유럽의 풍력 발전소가, 당신의 스마트폰이 모두 이 나라 없이는 작동할 수 없죠.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히토류라는 작은 광물, 테슬라 한 대에 겨우 500g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물질의 92%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중국은 단 한 줄의 발표문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히토류 수출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는 즉각 100% 추가 관세로 맞받아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죠. 그런데 어떻게 중국은 이 작은 광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중국이 흙더미를 지배력으로 바꾼 30년의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히토류는 주기율표 하단에 있는 17개 금속 원소를 말하는데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흔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농도로 모여 있는 곳이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걸 쓸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강산성 화학 물질을 쏟아붓고 방사성 폐수가 나오고 토양은 독성 물질로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히토류 정제를 꺼립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더러운 일을 기꺼이 떠안았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중국의 최대 무기가 됐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1년, 미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그 중심이었죠. 당시만 해도 중국은 히토류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주목한 건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히토류가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정밀 유도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야간 투시경, 레이저 유도 장치, 이 모든 게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 경쟁하려면 이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975년 중국 정부는 히토류 개발 및 응용을 위한 국가 주도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늘렸고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마운틴 패스 광산을 구석구석 안내했고 채굴 기술을 설명해줬고 사진 촬영도 허락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광석의 성분, 광산 설계, 정제 기법을 삭삭히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암석 샘플까지 가져갔습니다. 당시 몰리코프사의 CEO는 나중에 그들을 안내하고 모든 작업 과정을 설명해줬으며 사진까지 찍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미국은 이게 중국의 민주화와 글로벌 경제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자국에 적용했습니다. 내몽골의 바얀오보 광산 개발이 본격화됐고 이곳은 훗날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원료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국 지도부는 깨달았습니다. 땅속에서 캔 광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제 기술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히토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석입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하드디스크, 정밀 무기, 이 모든 것에 고성능 히토류 자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995년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의 히토류 자석 사업부인 매그네코치를 중국 기업들에게 매각하도록 승인했을 때 중국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중국은 처음엔 미국 공장을 유지했지만 곧 중국의 새 공장을 짓고 미국 시설을 모두 폐쇄했죠. 기술력과 노하우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중국은 원료도 있고 가공 기술도 있고 최종 제품 생산 능력까지 갖추게 됐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릴 차례였거든요. 1991년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선포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참여를 막았고 세금 환급으로 국내 생산을 장려했죠. 그러자 중국 전역에서 소규모 광산과 정제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규제는 거의 없었고 업체들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가격은 폭락했고 환경은 황폐해졌어요. 광산 주변 땅은 화학물질로 뒤덮였고 구조적 안전도 무시됐죠. 2012년 중국 언론 조사는 히토류 산업을 불법 마약 거래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 번 통제를 시도했지만 지방 정부들이 광산 수익에 취해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히토류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게 명확해지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과 통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부터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압수하고 자산을 몰수하고 불법 광산을 파괴했습니다. 4년 만에 수십 개의 업체가 단 6개의 대형 구형 기업으로 통합됐죠. 이른바 빅6의 탄생입니다. 이 통합은 엄청난 이점을 가져왔어요. 정부가 채굴량과 생산량, 수출량을 정확히 추적할 수 있게 됐고 중국 히토류 생산의 30%를 차지하던 밀수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과점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인지 비교해보면 확실합니다. 오펙이 전 세계 석유 생산의 40%를 통제합니다. 중국은 정제된 히토류의 90%를 통제하고 있어요. 히토류 시장은 중국의 세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살고 있을 뿐입니다. 30년 동안 중국은 완벽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중국이 너무 영리했다는 생각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의 반은 서방 세계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중국 과학자들을 자국의 가장 중요한 광산에 초대했고 중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 회사를 사서 지식지상권을 해외로 빼가도록 허용했죠. 하지만 가장 어이없는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기 위해 국제소송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자국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2005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국방 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몰리코프는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화를 했고 미국 내 자석 생산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충분히 높아서 미국 기업들도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오바마 행정부와 유럽연합,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쿼터로 해외 공급을 제한한다는 이유였죠. 2014년 WTO는 중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쿼터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으로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가격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몰리코프는 파산했고 미국은 히토류 광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죠. 미국이 원하던 대로 값싼 히토류를 손에 넣었지만 정작 그걸 만들 능력은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2010년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국방물자 공급 중단 가능성을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생산 능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송으로 자기들이 가진 유일한 방어막을 무너뜨린 겁니다. 단기적인 가격 인하라는 미끼를 물고 장기적인 자립 능력을 포기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중국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국방용 히토류 확보에만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바라본 미래는 바로 전기차였습니다. 그들은 히토류가 전기차 혁명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을 일찌감치 간파했죠. 2006년 중국은 신에너지 차량을 16대 국가 발전 우선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엔 863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배터리 연구 개발과 하이브리드 시제품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2009년엔 십성천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주요 도시의 전기버스와 택시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가 이 모든 것의 열쇠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고소하면서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주요 목표는 국방용 히토류 확보였습니다. 히토류가 전기차 시장 지배의 핵심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미국이 환경 규제와 정치적 논쟁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미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히토류의 가치는 광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에 있어요. 전기차, 로봇, 인공지능, 국방 시스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중국의 지배력이 약간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90%에서 78%로 떨어지고 대신 말레이시아가 12%를 차지할 거라고 하죠. 말레이시아 생산은 서방의 중국 대안이자 전략적 보험으로 여겨집니다. 마침내 탈출구가 보이는 걸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것도 헛된 희망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정제된 히토류도 결국 중국을 거쳐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고성능 자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핵심 문제는 중국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환경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의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서방 국가들은 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기술 격차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입니다. 히토류 정제에는 강산과 독성 폐기물이 필요하고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사실 마운틴 패스가 문을 닫은 이유 중 하나도 반복적인 방사성 폐수 누출과 미국 환경청의 강화된 규제 때문이었어요. 중국은 석탄부터 원자력까지 모든 에너지원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도 서방보다 훨씬 느슨하죠. 이게 중국의 경쟁력이자 서방 국가들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물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온 흡착 점토 침출, 용매 재활용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중국 방식보다 2배에서 4배 비쌉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 이 분야에서도 앞서 있어요. 현실은 중국이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될 거예요. 한 국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신은 그 국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30년 동안 만들어낸 지배력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 겨우 500g.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스마트폰 조립 라인, 풍력 발전소, 군사 기지에서는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부품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졌어도, 유럽이 아무리 앞선 기술을 보유했어도 결국 500g의 중국산 광물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중국은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고 서방 국가들은 30년 동안 방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테슬라 한 대, 아이폰 한 대, F-35 한 대.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는 중국이 통제하는 작은 광물이 숨어 있습니다. 500g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이게 바로 중국이 만들어낸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정말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너무 방심한 건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